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시황 좀 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올려드린 시황 분석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 찾아봤을 때 제가 19061을 지켜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오전 시황에서 19061에 저항선이 새로 생겼었는데 이 위로 다시 밑꼬리 달고 올리면서 가격 회복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나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체크가 되고요. 근데 추세줄을 하나 그어봤을 때 이게 확장형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세를 여기다 하나 그어 두시고 이 추세를 넘어서 주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확장형으로 빠지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아직 하락 추세에서 좀 완만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이 언덕배기 매물이 소화된 걸 넘어서서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물대는 언제나 그렇듯 급락이 나온 지점부터 그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급락이 나왔었죠. 쭉 매물을 긋게 되면 매물이 가장 두터운 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를 이제 지워주고요. 자, 선을 두 개 그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 이 밑에도 하나 그어 놓은 거죠. 이제 이 매물 압박을 이겨내는 가격대는 19262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이 하방 추세, 이렇게 확장형으로 내려오는 하방 추세를 뚫어주고 19262를 안착해주는 순간 다시 단기 상방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황 읊어보도록 할게요. 차트에 대한 분석은 사실 너무 시시각각 달라지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올려드린 게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기서 어느 부근을 넘어가면은 추세가 변환이 되겠구나, 어느 부근을 안착을 해줘야 상승이 이어지겠구나 등등등 제가 라이브 때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서 차트에 적용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오전에 그냥 주절주절 생각나는 대로 좀 써본 거예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과연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피봇 가능성은 있는 걸까, 이런 고찰들을 좀 하다가 써본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는 현황이죠. S&P 500 지수에 상장된 4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고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 침체다, 인플레이션도 함께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죠. 근데 69%가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높은 실적을 내놨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다, 경기 침체다 하지만 실질 소비가 줄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유지되거나 상향되었다는 건 실질 소비가 줄어들지 않았다, 실질 소비가 유지되고 있다. 즉 경제는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로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실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이 돼서 경제 성장률이 점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맞는데, 물론 GDP가 2분기 연속 하락하긴 했지만 실적들이 좋게 나오니까 이거 실질 소비는 줄어들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 소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아직 버틸 힘들이 있구나, 아직 주머니에 쟁여둔 돈들이 있구나, 그럼 우리는 금리 인상을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연준이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 이슈가 참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와 유가가 함께 오르는 상황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달러와 유가가 오르는 게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원유 가격과 함께 달러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달러 가격이 자국 통화 대비 강세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화를 쓰고 있어요. 원화 대비 달러가 더 센 거죠. 내가 일본 사람이고 엔화를 써요. 그럼 엔화 대비 달러
달러가 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보통 달러로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달러로 사요. 달러로 대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 그 에너지 가격이 오른 에너지원을 수입을 해와요. 그러니까 더블로 낸다는 겁니다. 이거를 살 때도 달러로 사는데 에너지 가격도 전쟁 이슈로 높은 상태라서 가격은 더블이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어디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죠. 한국 같은 경우가 체감하는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높은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물론 한국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를 따져봤을 때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나라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 되게 민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느낌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에너지 수입을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아무래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원유 가격과 달러 가격이 같이 오르게 된다는 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한테는 좋지 않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서 세계 경제를 좀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뭐 개발도상국, 유럽, 도미니카 공화국 막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나라거나 아니면 이제 개발이 이루어져 가는 나라거나 아니면은 되게 탄탄한데 에너지 이슈로 인해서 좀 쓰러지고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계속된 금리 인상을 버틸 수가 없다. 그러면 연준에서 세계 경제를 위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일단 연준은 미국이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그래서 자국 경제가 탄탄하다면 인플레부터 잡는 걸 우선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피봇 기대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시장은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가득한 상태예요. 얘네는 그 수많은 변수들을 두고 일단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할지 금리 인상을 할지. 근데 당연히 연준의 소속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걸 확인했으면 일단 그래 인플레부터 잡고 넘어가자. 너무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들 살리겠다고 얘네가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상황을 또 걷잡을 수 없게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도 미국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러면 일단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좀 잡아봐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도현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우선주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우선주의죠. 그래서 피봇 기대감은 접어두셔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블라블라 뭐 글을 쓰긴 했어요. 증시는 기업 실적 개선 속 국채금리 상승에 하방 전환하며 마감되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매크로라는 게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연준도 늘 말씀드리지만 엄청나신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경제학자부터 시작해서 백악관에서 뭐 근무하셨던 분도 계시고 세계적으로 되게 뛰어나신 그 경제학 박사분들, 학석사 이렇게 다 모아둔 곳이 연준인데 연준에서도 금리를 어떻게 할지 점도표를 딱 보면은 다 달라요. 각자 생각이. 그래서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그냥 이해를 하셔라. 이런 상황이 있구나. 나는 그럼 이거를 뭐 나만의 어떤 해석으로 이해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그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게 정답이 아닌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식이 쌓이게 되면은 그게 좀 보여요. 뭐 유가가 오르면은 뭐 여파가 어떻게 될 수 있겠다. 뭐 오펙에서 또 감산을 한다고 하면 그 영향이 이렇게 퍼질 수 있겠다 등등의 사견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매크로는 대략적으로 맥락만 파악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중간 선거입니다. 중간 선거. 이런 매크로 상황에도 중간 선거를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 중간 선거가 과연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까? 이런 매크로 상황에 중간 선거가 과연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까? 일단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 판도가 격변을 하죠. 증시 또한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1950년도 이후 중간 선거 2년 뒤 기준으로 증시가 떨어진 적이 없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중간 선거를 좀 기대하는 이유는 정치 판도가 격변을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첫 번째 이유고, 유동성이 갑자기 급부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동성이 급부여가 되게 되면 이 시장의 불씨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유동성이죠. 물론 하방 베팅에 돈을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과매도권에 가까운 위치에서는 아무래도 상방 베팅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1950년도 이후 이 과거에
역사가 또 반복이 될 건지, 중간선거 2년 뒤 기준으로 증시는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중간선거는 시장을 견인할 확률이 아무래도 없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매크로는 이 정도로 체크를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주요 일정은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제조업 활동지수 뭐 다 봐야겠죠. 미국 쪽에 있는 건 다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 지도자 정상회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인플레가 유럽, 영국 연달아서 CPI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정상회의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체크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죠. 현재 상황이 어떻냐? 공식적으로 2008년 최고치를 상회한 국채 수익률, 최저 수준의 모기지 수요,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한 주택 가격, 1년 내내 10%에 가까운 인플레이션, GDP 2분기 연속 하락. GDP 2분기 연속 하락은 특히 우리는 GDP 2분기가 연속 하락하면 그걸 경기 침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있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올려드린 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10년물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경기 침체를 거의 확실시하는 신호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거든요. 자, 최대한 좀 쉽게 풀어드린 겁니다. 혹시 이거 내용 보고 이해 가신 분 있으세요? 이해 갔다 1번, 이해 안 갔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 갔다 1번, 이해 안 갔다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부분 3번을 눌러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채권 금리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립니다. 근데 돈을 빌리는 기간이 길어야 이자가 높을까요? 아니면 짧아야 이자가 높을까요? 다 대출을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요 이자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 높아지게 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길게 돈을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상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은행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10년 상환을 한다고 했어요. 10년 상환 이자율이 6%라고 합시다. 5년 상환은 4%예요. 왜 그러냐면 10년 상환이 6%인 이유는 그 10년 동안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돈을 안 갚을 리스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율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채권도 똑같아요. 채권도 10년물이 있고 1년물이 있고 2년물이 있고 뭐 3개월물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채권도 10년물, 20년물, 30년물일수록 금리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이 뭔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채권도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랑 똑같이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자, 그렇다면 10년물의 금리가 높아야 될까요? 3개월물의 금리가 높아야 될까요?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갚아야 되는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수록 이자율이 높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 대출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10년물이 더 높죠. 10년물이 더 높은 게 정상입니다. 정상. 왜냐하면 자, 은행에서 10년 동안 돈을 빌릴 때 우리가 이자율이 더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한 리스크가 더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채권도 똑같은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자율이 높게 책정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역전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지금은 3개월물이 더 높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장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왜 3개월물이 더 높은 거지? 원래 10년물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상환 기간이 3개월짜리를 빌렸는데 이자율이 뭐 7%야. 근데 5년을 빌린다고 했을 때 이자율이 막 2%인 거예요. 이상하죠. 장기적으로 갈수록 금리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채권이나 대출이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경기 침체 징조인 거예요. 사람들이 장기 채권을 다 던져요. 갖다 팔아버려. 그래서 금리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왜 장기 채권을 파냐면 앞으로 10년, 향후의 10년이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이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경기는 안 좋을 것 같다. 내가 이 10년물에 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10년물에 대한 이 이자를 똑바로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3개월물의 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크루엘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뒤 지구 폭파 가능성이 있다.
아주 비유를 잘 해주셨습니다. 10년 뒤에 경제가 멸망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체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10년물과 3개월물이 역전되는 순간 경기 침체는 안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권물의 금리차 역전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경기가 안 좋으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10년물이 3개월물보다 더 떨어진다는 건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여자들이. 이해되셨죠? 자, 이해됐다 4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됐다 4번. 네, 4번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채권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큰 거 알고 계세요? 주식시장은 비교가 안 돼요. 채권시장하고. 채권시장이 훨씬 큽니다. 훨씬. 여러분들은 주식에 아무래도 노출이 돼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환경이고 채권이란 거는 접근하기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간단한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 기업들은 실적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채권은 투자를 하려면 경기가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일반인 분들이 잘 안 하긴 합니다. 근데 들어온 자금은 채권 시장이 훨씬 커요. 그래서 사실 경제 흐름은 채권 시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증권 시장보다는. 무튼 간에 설명을 드리자면 단기물이 장기물을 역전했다라는 건 앞으로 향후 10년의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뭔지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인 거죠.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건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면 이상한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금리차 역전이 경기 침체 징조군요. 대단한 통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좀 계세요. 제가 알아낸 게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10년물과 3개월물의 이 금리차 역전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채권에 대한 이해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가 왜 찾아오게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서 내용을 풀어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경기 침체의 확률은 높다. 10년물, 3개월물 금리차가 역전됐고 자, 인플레이션 영국은 40년 만에 최고치죠. 그 다음에 자, GDP 2분기 연속 하락겠죠. 경제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10% 동안 1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8년 국채 수익률이 최고치입니다. 주택 가격이 그리고 또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버블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이제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연준에서는 또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다시 시장에 돈을 푸는 상황이 올 거라는 말이죠. 그때를 정말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리 흙수저여도 빈곤한 사람이어도 10년마다 한 번씩은 기회가 온다고 해요. 10년마다 한 번씩은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기회냐면요. 양적 완화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양적 완화라는 건 시장에 돈을 푸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시장에 돈을 풀면서 위험자산이 부양받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10년마다 한 번씩 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 경기 침체가 그 기회를 우리한테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어제 말씀드린 거 이거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62,000달러였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비트코인 20,000달러만 가면 살 텐데. 근데 지금 19,000달러인데 안 사요. 안 사.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도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더 떨어지면 진짜 땡큐 하셔야 돼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2K 간다. 그냥 사야 돼요. 그냥. 그때는 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돈. 이거는 뭐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거는 제가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얻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 생각입니다. 주역에서도 대운이 10년마다 옵니다. 경제도 같은 이치로 돌아가는군요. 말씀하셨는데 보통 넓은 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10년이라고 하고 짧은 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4년 주기라고 하는데 뭐 그 주기는 제가 파악이 되면 라이브 때나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 같은 데서는 1,000만 원 들고 온 사람이 진짜 몇 억 벌고 나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막 급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급하면은 다 잃습니다. 여러분들. 뭐 급하게 해보신 경험 많잖아요. 어떤 일이든. 급하게 하셨을 때 내가 마음이 막 급해서 주의를 못 보고 어떤 걸 했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급한 마음이 어떤 결과를 불렀었는지, 여유롭지 않았던 나의 상태가 무엇을 나한테 줬는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 뭐 그래도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해요. 중간 선거 일정 혹시 아시는 분? 중간 선거 언제 하죠? 11월 8일이네. 11월 8일. 원래 중간 선거 한 달 전부터 막 오르는 게 국룰인데 이번에는 오를지 모르겠네요. 아무튼간에 오늘 시황이랑 기본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요. 저도 급할 때가 많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은 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서로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죠. 저는 그래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추가적인 정보는 텔레그램에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자,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요. 주말이 금방 찾아올 거니까 주말에 어피트나 이런 거 키지 마세요. 키지 마시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좀 보내시고요.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남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